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 2. 한국은 세계의 모델이다. 3. 한국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조선반도에 위치한 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주목과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뛰어난 발전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해나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경제의 기적입니다. 전쟁 후기를 거치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된 경제국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제품과 기술의 혁신에 기여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인프라, 사업권 수주 및 경제망 구축을 놓고 한국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가 최근 탄자니아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에 그야말로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기업이 케냐에서 진행한 절도 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면서 끝내 파국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과 달리 한국 기업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탄자니아 철도 사업은 그야말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큰 부러움을 살 정도로 엄청난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 반중 구호를 내세워 당선된 올리엄 루토 대통령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이뤄진 케냐 철도 사업으로 인해 케냐가 경제 파탄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중국과의 1대1로 사업하기를 선거기간 내내 공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은 그의 대통령 당선으로 현실화됐는데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이전 정부가 그동안 비공개해왔던 차관 내역을 전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케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무엇보다 케냐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당시에 케냐 정부와 중국 정부가 맺었던 케냐 철도 사업은 30억 달러 규모 4조 원에 이르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수주한 중국 기업들이 총 연장 578km에 이르는 케냐의 노후화된 철도를 제대로 개선시키기는커녕 부실한 사업 타당성 평가와 설계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도로 운송에 드는 비용보다 무려 2배의 비용이 더 드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급기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중국의 자금으로 건설된 케냐 철도는 운영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무려 1,1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가뜩이나 폭발 직전이었던 케냐 국민들의 반중 정서에 더욱더 기름을 끼얹는 상황을 연출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케냐 정부는 물론이고 케냐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 게 한 중국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 주도로 탄자니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철도 사업이 크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탄자니아에서 한국과 독일로부터 들여온 열차를 통해 탄자니아 경제 발전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는 주요 외신들의 특집 보도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면서 빚더미 사업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1대1로 사업으로 인해 연일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중국 정부를 더욱더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철도 매체인 롭 리포트는 오늘날 철도 부설을 기반 삼아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탄자니아 정부가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에서 제작된 열차를 속속 도입함으로써 아프리카 각국으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탄자니아가 자국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장장 4,000km에 달하는 철도 개발 프로젝트를 한창 벌여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탄자니아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아프리카의 평균 경제 성장률 3.8%보다 훨씬 높은 5.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자신감으로 경제 발전의 밑바탕인 철도 부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매체는 탄자니아 정부가 이를 위해 탄자니아 국토를 횡단하는 국제표준궤 철도 SGR 부설을 모두 6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매체가 공개한 지도를 보면
현재 탄자니아 정부가 진행하는 철도 부설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탄자니아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과 탄자니아 내륙 도시인 모로고로를 이어주는 1단계 표준궤 철도 부설은 올해 4월 말에 공사가 완료됐고 시운전은 오는 7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로고로와 마쿠투포라를 연결하는 2단계 철도 부설은 현재까지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쿠토포라와 타보라를 연결하는 3단계 사업과 타보라와 느사카를 연결하는 4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설계 단계에 있고 느사카와 무안자를 연결하는 5단계 사업은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의 느사카와 르완다 수도인 키갈리를 연결하는 6단계 사업은 현재까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단계 사업의 시작점인 다르에스살랍과 2단계 사업의 핵심이자 탄자니아 수도인 도도마를 연결하는 표준궤 전도부선 사업이 조만간 완료되면 기존에 10시간이 걸리던 이동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된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4,000km에 달하는 탄자니아 국토를 가로지르게 된 현도 사업은 탄자니아 정부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달려든 만큼 여기에 운용될 열차 또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철도 매제인 록 리포트는 탄자니아 정부가 새롭게 부설한 전도를 달린 신형 원자를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특별히 그 중에서 2곳의 기업이 선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탄자니아 정부가 다른 국가들은 제쳐두고 오로지 한국과 독일을 통해서만 신형 원자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 매체는 최근에도 독일에서 제작된 6량의 2층 원자 더벨데커 트레인가 탄자니아의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에 당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독일에서 들여온 6량의 2층 연자 중 4량은 2등석으로 123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고 나머지 2량은 3등석으로 140명의 승객을 태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탄자니아 철도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탄자니아 현도공사 TRC가 이번 건을 포함해 독일에서 모두 30량의 2층 원자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매체는 이미 앞서 탄자니아 정부가 한국을 통해서도 이보다 더 많은 열차를 도입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탄자니아 정부가 2021년에 현대로템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59량의 열차를 받기로 했는데 이 중 14량의 원자를 최근에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을 통해 17량의 전기기관차를 추가로 인도받는 계약을 재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탄자니아에 앞서 이미 이집트와 튀니지를 비롯해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시장에 최적화된 열차를 제공해왔던 한국의 현대로템이 탄자니아에서도 큰 만족을 얻음으로써 이처럼 막대한 규모로 열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 매체는 이처럼 한국과 독일을 통해 각각 76량과 30량의 열차를 도입한 탄자니아 정부가 철도에 기반한 자국의 경제 발전에 큰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탄자니아 교통부 장관은 자국 정부가 탄자니아 철도공사 TRC를 통해 국가 경제를 증진하고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철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대식 철도인 국제표준궤 철도 SGR 건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독일 매체는 한국과 독일에서 들여온 원자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탄자니아의 인적이동과 물류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탄자니아와 동아프리카 간의 무역에도 크나큰 변화를 몰고 오게 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당장 탄자니아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궤 연도 사업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노선 546km 구간에 투입될 현대로템의 전기기관차와 전동원자만 하더라도 국제표준궤 규격 1435mm에 맞춰 제작된 만큼 기존의 시속 30에서 40km로 달렸던 탄자니아의 다른 원자와 달리 160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승객과 화물의 운송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탄자니아 정부가 원자 도입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부설 및 유지관리 보수 사업에도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앞서 소개했던 탄자니아의 국제표준궤 전도 부선 사업만 하더라도 2017년부터 한국의 철도 기업인 코레일이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를 포함한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레일은 다르에스살람과 모로고를 잇는 1단계 사업에서부터 철도 운영과 차량 및 통신에 더해 전력 분야의 전문 기술진까지 파견함으로써 감리 사업을 훌륭하게 진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탄자니아 철도의 운영유지보수 자문 사업에 코레일이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탄자니아 철도공사 직원들이 직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철도 운영 시스템을 배워가는 모습까지 연출함으로써 다이 탄자니아 철도 사업이 한국에 의해 주도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탄자니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단 한 번의 속임수나 얕은 꾀 없이 한 번 맺은 거래를 기필코 성공시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펼쳐왔던 우리 기업들의 승부수가 낙후된 철도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나라가 한국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이 1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1대1로를 추진했던 곳이었는데 결국 중국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고 있어 시진핑마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중국은 모든 투자를 중단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운명을 맡겨버린 이집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 이집트로 나라가 2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4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과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1대1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신행정 수도 건설과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철도, 방산, 원전 등 중국이 군침을 흘릴 내용을 상당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만큼 1대1로를 완성하려는 중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1대1로는 2013년부터 시진핑이 추진해왔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투자한 전 세계 프로젝트는 1,500개 이상으로 그 가치는 1조 9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중국은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하면서 해당 지역 외교에 첫 발을 디딘 바 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50개 국가와 수교를 하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상업대출은 1,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2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에게 많은 빚을 진 나라 50개국 가운데 절반은 아프리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이집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원치산 부주석이 이집트를 재차 방문해 1대1로 참여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무인기 18대 등을 제공하며 이집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한국에게 수주를 몰아줬고 중국은 분노했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대폭 수정 중이라는 소식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빚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가 사환불능에 빠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국의 1대1로 투자액은 2019년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와 대외부채로 디폴트 사태에 빠진 스리랑카에 투자를 중단했으며 이집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투자를 멈춰버려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광산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주로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지은 철도는 예상보다 이용률이 낮아 빚만 쌓였고
기존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운영을 맡은 중국 직원 3명이 티켓값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다 체포돼 버렸죠. 중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억지로 철도를 설치하게 한 후 부채의 함정에 빠지게 했고, 비싸게 티켓 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모든 게 들통난 것입니다. 중국은 이집트 철도 사업에도 뛰어들었으나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국 매체들은 수에즈 운하 좌초 사태를 이용해 1대1로 철도 운송망을 띄우자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집트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좌초되면서 선박 운항이 막혀 422척 이상의 선박이 발이 무기며 이집트의 최대 위기가 왔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1대1로 열차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20일이면 운송할 수 있다며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의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열차 이용객은 매년 5억 명에 달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탓에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2017년에도 열차 2대가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곳곳에서 열차가 탈선해 이용객들이 수시로 발이 무기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이며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은 열차 추돌 사고가 잇따르자 전역에서 철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약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협력을 타진했던 곳은 한국현대로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현대로템은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집트 지하철 입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중국 CRRC과 스페인 업체를 제치고 당당히 수주 계약을 따는 것입니다. 여건이 완비된 320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전동차 총 40대 분량을 말입니다. 해당 지하철은 이 3호선에서 운영되며 매일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 8년간 유지보수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현지 업체 내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수주한 것으로 현대로템 지분은 전체 사업 규모의 86%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번 협력으로 공업단지 내 공장 건설과 현지화 모두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린 철도 관련 국내 기업 또한 100여 개에 달하며 향후 수출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도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래전부터 이집트에 전동차를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2년 카이로 1호선의 전동차 180량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호선의 전동차 256량을 공급했고 2020년에는 2호선의 약 48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카이로 1에서 3호선의 전동차 484량을 수주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열차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중국처럼 꼼수를 쓰지 않아 지속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카이로 시민들 또한 일부러 현대로템 열차를 타기 위해 차량을 기다려가며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어컨 시설이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카이로 전동차는 시속 80km로 운행되고 편성당 약 174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50도에 가까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에어컨이 장착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은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로 구축한 우리 기술이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열차 사고율이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또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 EDCF 또한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에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해랑 자금은 룩소르에서 하이뎀에 이르는 이집트 남부 224km 구간에 투입됐고, 마지막 구간의 현대화 작업이 끝나면 12년간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850년대에 개통된 탓에 운행 속도가 느리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인데다 이집트 주요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고 나일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물류 이동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터널청장은 현대로템과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화에 적극적이고 고객 만족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역 산업 현지화 비율을 6년 후 75%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한국 기업은 계약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소문나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건설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살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인구 집중도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선할 수 없다며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시시 대통령이 2015년 신행정 수도 NAC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여기에 5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 지어질 경우 2050년이면 총 4천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주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 건설과 비교될 정도로 큰 사업이며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된 철도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집트 재무장관이 한국 대사를 찾아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의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사업은 크게 철도, 방산, 플랜트로 나뉘는데 작년 신규 수주액 3조 4천억 원 중 철도는 2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력 분산식 전기열차를 개발해 내 열차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력 분산식은 동력장치가 차량마다 아래쪽에 분산 배치돼 있어 가속과 감속이 뛰어나 역내 거리가 짧은 환경에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말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냈죠. 2달 동안 18만 km의 시운전을 거쳐 최종 성능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 180량 규모로 도입을 추진하는 터키와 태국 고속철 사업을 포함해 추가로 100량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은 2019년까지 대규모 적자였다가 빠르게 흑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3천억 원 선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 사업 해외 수주 확대로 적자에서 벗어나 고속 질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템 사장은 전차와 열차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겨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대규모 원전 수출이었죠. 이집트가 방산 및 철도에 이어 원전 사업까지 한국을 파트너로 삼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롤모델로 삼은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제1위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경제 규모나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큰 국가로 부각돼 있습니다. 미래를 모두 한국에 맡기고 있는 이집트. 꾸준한 협력으로 공동 번영해 나가길 바랍니다.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도요타 계열사 지분을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인수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스칸겐다이를 통해 알려진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을 무시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던 일본은 현대자동차의 위상과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바뀐 한국과 일본의 처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도요타의 현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서서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왜 받질 못하는 거야? 고객의 항의에 판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예정된 시일을 한참 넘겨도 차를 인계받지 못하자 폭발한 고객은 본격적인 항의에 들어갔죠. 비단 이 손님만이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판매사무소까지 와서 차량 인계를 요청했으나 차량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판매를 했어도 실물을 받지 못한 것에 고객들은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계일이 밀린 이 차량은 결국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바로 도요타의 랜드크루저가 사태의 주인공입니다. 적기 생산 저스트 인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도요타의 수모라 할 수 있죠. 이 사건의 진상은 사실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때 납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도요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죄를 해야 했죠. 랜드크루저 2022년형은 도요타에서 인기를 끌던 제품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고객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반해 구매를 하는 등 이태로웠던 도요타를 살릴 차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를 했죠. 그러나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부품 수급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요타는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도요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든 생산과 판매망을 철수했죠. 부지가 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등 판매망을 확충해 유럽 진출을 계획했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공장 생산이 막히면서 계속된 적자를 매일 감당해야 했죠. 게다가 일본 정부도 러시아 정부와 척을 지며 미국의 편을 들었기에 러시아는 일본 기업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일본 기업 내쫓기에 열을 올렸죠. 결국 국제관계의 희생양이 된 도요타는 아무런 변호도 못하고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에서 벌어진 부품 수급 문제도 도요타를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요타 공장이 위치한 상하이 인근 지역과 청두 지역 공장이 지역 봉쇄로 멈추는 바람에 도요타 자동차는 필요한 핵심 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류 이동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정부 시책에 저항할 수 없었던 도요타는 통제를 수용, 대부분의 손해를 떠 안아야 했죠. 러시아의 경우 유럽 시장에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중국의 부품망 통제는 도요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도요타였기에 지체된 만큼 납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총 8,194억 엔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액만 3,227억 엔입니다. 전체의 39.4%에 해당하는 부품을 중국에서만 수입하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촨성에서 벌어진 가뭄 역시 도요타를 옥죄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상당히 취약한 스촨성 도요타 공장은 기후변화에 있어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도요타에서 생산될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은 생산 가동을 멈춰야 했고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도요타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와 대규모 리콜 사태 등 도요타 내부적인 문제점도 부각되면서 도요타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도요타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미리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버리지 않았죠. 이는 도요타의 철학인 일소현명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임한다는 뜻의 일소현명 정신을 받은 일본은
내연기관 고급화와 성능 개량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흐름은 전기차, EV로 넘어간 상황. 현대와 기아도 내연기관 위주의 차량 제조에서 플랫폼 사업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로 전략을 바꾸면서 체질 개선을 꾀했죠. 결과적으로 도요타의 선택은 최악의 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도요타 전체 차량 생산은 857만 대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93만 대를 기록하며 9배 이상 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수익 면에서 비교하면 격차가 확 줄어드는데요. 도요타의 매출은 테슬라보다 5배, 순이익은 4배 많았습니다. 많은 차량을 판매해도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업이익률로 비교하면 이 수치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2.1%로 도요타가 10.5%를 기록한 것에 비해 1.6% 차이로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부랴부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에 나서는 등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도요타도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7조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을 정도인데요. 전기차 개발도 서툴렀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와 기아 등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 도요타는 자동차 제조사 노하우를 총동원해 전용 전기차 BZ4X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급하게 출시한 탓에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요타 웨이, 토요타 웨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제조 공정과 품질에서 절대 타협을 보이지 않았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도요타는 결합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요타의 문제가 아닌 고객의 문제라고 둘러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문제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미국 언론들이 취재에 나섰고 도요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도요타는 자사 전기차 리콜을 선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5,000의 크레딧도 지불하면서 굴욕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 도요타그룹 산하 상용차 업체인 히노 자동차가 엔진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사건도 터지면서 도요타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 일어나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도요타는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요타는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그룹의 쇄신을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대표이사는 심각한 상황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 놓였죠. 올해 2분기 실적은 도요타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단기간 영업이익은 5,786억 6천만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74억 엔에 비해 무려 42%나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및 생산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기에 이후에도 비슷한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요타는 비상대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계열사를 통한 자금 확보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재해들이 겹친 것과 동시에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가운데 도요타 입장에서는 자본 확보가 급했습니다. 결국 최근 도요타에서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도요타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부품회사 덴소의 지분 15%를 현대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숙한 다이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덴소는 도요타 그룹의 핵심 부품 회사로 수많은 메이커의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원래는 도요타 자동차 산하에 있던 기업이나 분리를 해 지금의 덴소가 되었는데요. 도요타는 15%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청산하고 현대자동차에 이를 넘기는 것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죠. 슈칸겐다이에 따르면 현대 입장에서도 덴소의 지분을 매입, 세계적인 부품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사는 모두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역전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역전된 처지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한국과 일본. 정우는 일본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등인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과거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은 완전히 집어삼켰듯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 한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